관계. 틀어놓은 TV에서는 테리 시아보의 삶과 죽음에 대한 뉴스를 보내고 있었다. 15년 전 무리한 다이어트로 음식 조절에 실패하면서 심장마비를 일으켜 식물인간으로 살고 있는 미국인 여성이었다. 눈을 깜빡이며 약간 느슨한 표정으로 웃는 화면 속의 그녀는 튜브로 영양 공급을 받고 있는데 남편과 부모 사이에 튜브 제거를 두고 지루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저렇게 눈을 깜빡이는데 어떻게 먹는 것을 끊어?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러니까 아내는 그 여자에게 공급되는 영양을 차단하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 같았다. 늘 제 시간에 배달되는 아침 식사에 거의 손을 대지 않은 채 옆에 환자는 길게 돌아 누워 있다. 그가 돌아 누운 채 사탕 껍질을 벗기는지 바작바작 셀로판 종이를 만지는 소리가 들렸다. 식사 때마다 늘 따라오는 사탕임이 분명하다. 옆 환자는 때 맞춰 약을 먹듯 사탕을 깨물었다. 마치 아직은 자신의 몸 한 부분이 건강함을 과시하기라도 하는 듯. TV 좀 줄여야겠어요. 옆 환자의 사탕 껍질 벗기는 소리를 아내도 들었던지 말과 동시에 일어서 TV 볼륨을 한껏 낮추었다. 아내가 TV 볼륨을 낮춘 이유는 어쩌면 손도 대지 않은 식사로 그의 심기를 짐작했기 때문인지도 몰랐다. 옆에 환자는 껍질을 벗긴 그 사탕을 입에다 놓고 잠시 녹이다 곧 와자작 소리가 나도록 깨물어 먹을 것임이 분명하다. 그가 사탕을 깨무는 소리는 병실에서 늘 천둥 소리처럼 들리곤 했다. 적어도 내 귀에는. 그가 그 얇은 사탕을 입속에서 깨물 때마다 나는 생각하곤 했다. 치아는 건강한 바보다 하고. 나의 그 생각 속에는 저렇게까지 하고 싶을까 하는 목숨에 대한 끈질긴 애착의 질시 같은 것이 담겨 있기도 했다. 그것은 그와 같은 병을 앓고 있는 내 속의 두려움이 만든 것일 수도 있었다. TV 볼륨을 내린 아내가 나의 식반에 따라온 그러나 먹지 않아 탁자 위에 한 움큼 얹어둔 사탕 중에 오렌지 빛깔을 하나 골라 껍질을 벗기더니 입에 넣었다. 당신 목 내가 다 먹네 라며. 그럴 때 아내의 표정은 병간호를 위해 병실에 와 있는 사람의 것이 결코 아니었다. 옆에 환자와는 달리 아내는 그 사탕을 입속에서 흔적이 없어질 때까지 아주 천천히 오래 녹여 먹을 것임을 나는 알고 있다. 식사 때마다 왜 사탕이 2개씩 따라오는지 궁금해 하루는 내가 물은 적이 있다. 사탕의 당분이 간을 쉬게 하거든요. 그때 간호사는 그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옆 환자나 내가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같은 간 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간을 쉬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사탕이 따라 나온다는 것이었다. 간호사의 그 말 이후 아내는 마치 제때 복용해야 하는 약이듯 내게 사탕을 먹으라고 닥달했다. 그러나 정말이지 나는 입속에다 단 것을 넣고 녹이거나 와자작 깨무는 것을 아주 싫어한다. 단 것을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이빨은 왜 그렇게 일찌감치 상했을까? 내가 기어코 사탕을 거부하면 아내는 그 사탕으로 자신의 간을 쉬게 하려는 듯 입에 넣으며 날 타박하곤 했다. 옆에 환자는 그 사탕을 약처럼 제때에 먹는데
때로는 깊은 밤 잠이 들었나 싶으면 가끔 누운 채 깨물곤 했다. 그렇게 정성껏 사탕을 먹는데 그의 간은 왜 여태 피로에 젖어 있는 것일까? 깊은 밤 가끔 그가 사탕 깨무는 소리를 내면 나는 그가 사탕을 깨무는 것이 아니라 무료한 시간을 깨트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곤 했다. 주체할 수 없도록 주어지는 병상에서의 시간들. 그러나 나는 녹슨 청동투구 같은 그의 얼굴빛과 부른 배를 볼 때마다 그 앞에 놓인 시간은 깨트려 없애버려도 좋을 만큼의 긴 시간은 아닐 것이란 생각을 하곤 한다. 돌아 누워 그가 소리내어 사탕을 깨물면 나는 테리시아보라는 여성의 목에 연결된 영양호수를 떠올린다. 그녀에게 있어 영양 튜브가 목숨의 마지막 보루이듯 현대 의술이 한계를 느끼는 그의 병의 증세에 있어 사탕은 내 눈에는 마지막 보루처럼 느껴졌다. 사람 목숨의 마지막 보루의 초라함이 어쩐지 나는 슬프다. 그 초라한 것에 매달리지 않을 수 없음은 슬프다 못해 때로 짜증이 난다. 옆에 환자는 오늘따라 컨디션이 좋지 않은지 사탕을 깨문 후에도 자리에서 일어나 앉지도 않았다. 그는 아침에 일어나면 좁은 병실 출입문 쪽에서부터 창가 자신의 자리까지 장정걸음으로 서너 걸음은 됨직한 방안을 몇 번씩 걷는다. 그가 걸을 때는 늘 환자복 소매 길이보다 긴 팔이 을신연스럽게 부른 배 위에 얹혀 있다. 마르고 긴 팔다리와는 달리 배는 산일을 오늘 내일 앞둔 임산부 같고 맨발의 슬리퍼 속의 발등은 소복하다. 그가 아주 천천히 운동을 하듯 그렇게 몇 발짝을 오가다가 행여내 눈길이 그의 배 위에 머물러 있다고 느껴지면 얼른 걸음을 멈추고 몸을 돌려 창밖을 향해 침대에 걸터 앉곤 한다. 막 물이 오른 성급한 산수유가 이파리도 없이 노란 꽃을 터뜨리며 웃는 병원들을 등을 보이며 내다볼 때 나는 또 비애를 느끼곤 한다. 그에게 남아있는 원래의 모습은 부른 배도 녹슨 청동투빛 같은 얼굴도 보이지 않는 뒷모습일지도 몰랐다. 어제 아침에는 컨디션이 괜찮았던지 그가 느릿느릿 병실을 걸었었다. 그럴 때는 나도 안심을 하고 TV를 켜두고 뉴스를 보곤 하는데 한순간 내 눈길이 자신의 배 위에 있다고 느꼈던지 그대로 돌아선 채 창가에 기대어 바깥에다 눈길을 주었다. 올해는 산수유가 더 짙네. 그가 자신에겐 듯 내겐 듯 그렇게 말을 했다. 해마다 겨울 기운을 비집고 먼저 피는 산수유가 올해라고 더 짙을 리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가 보았다. 한참을 그는 그렇게 서 있었다. 그의 뒷모습을 보지 않은 척 몰래 간간히 눈길을 주며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는 지금 이 산수유의 봄을 몇 번이나 더 맞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지도 모른다고. 긴 암회색의 겨울 기운을 털어버리고 그래서 살아있는 것이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먼저 알리는 산수유가 그에게는 다시 맞고 싶은 살아있음의 빛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은 나는 노란 빛깔이 싫다. 내가 원래 노란색을 싫어한 것은 아니다. 어느 날 아내가 당신 눈 왜 그래요? 라던 그날 오랫동안 너무나 피곤하고 견딜 수 없는 무기력증 그러나 도무지 손을 뗄 수 없는 일 속에 묻혀있던 어느 날 아침
아내의 소스라치던 그 말 때문이었다. 식욕 없는 아침을 억지로 몇 술 떠넣은 뒤 쓰러질 듯 노곤한 몸을 끌고 출근을 하려던 내게 손수건을 쥐어주던 아내의 비명 같던 말이었다. 거울 속의 내 눈동자는 빛발이 아니라 산수유 빛깔이었다. 이게 뭐야? 일에 시달려 몇 날 빛발선 눈동자는 보았어도 산수유색은 처음이었다. 처음엔 착시 현상인 줄 알았다. 잠깐 내 눈동자가 아닌 보는 내가 착각을 일으켰으리라는 생각. 거울 속의 노란 눈동자와는 달리 그러함에도 아내의 얼굴이며 다른 사물들은 노랗게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황달이었다. 이 지경이라면 이미 몸은 전조 사인으로 여러 증세를 보냈을 것임이 분명하다고 의사는 내 무지를 탓했다. 전조 사인이라. 생각해보니 평소에 없던 증세가 있긴 했었다. 몸을 가누기 힘이 들 정도로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면서 소화가 안 되더니 전신이 가려워지는 증세. 한 달에 보름 정도는 비행기 속에서나 다른 곳에 있어야 하고 집에 있었어도 내가 늘 입에다 달다시피 한 말은 피곤해였다. 내가 숨을 쉬듯 그 말을 하면 아내는 곤혹스러워했다. 명태다 뭐다 하여 내 나이에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이미 희귀한 동물 바라보듯 하는, 적어도 셀러리맨에게는 위기인 이때에 내 자리, 즉 나를 필요로 하는 일이 있다는 사실, 아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월급과 상여금이 제때에 나오는 직업에 대한 불안이었다.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려면 몸뚱이가 쇠붙이 같아야 했다. 그런데 내 몸속의 중요한 부품 하나의 기능에 제동이 걸린 것이었다. 그 부품의 기능에 문제가 있음은 이미 거듭되는 피로로 알 수 있었음에도 소홀했었다. 신호를 보냈어도 무리한 가동을 하자 황달이라는 앙상한 가지를 산수유꽃으로 덮듯 눈동자며 전신을 노랑으로 물을 들인 것이었다. 그러니 아무리 겨울 기운을 털고 잎도 없이 먼저 꽃을 피워 반갑다고는 해도 내게 노란 산수유꽃이 달가울 리 없었다. 식사는 좀 했어요? 종일 누워있거나 화장실에 가는 일, 그리고 가만히 침대 난간에 야윈 두 다리를 늘어뜨린 채 창밖을 바라보는 일로 소일을 하는 옆 환자에게 저녁이면 아내가 찾아왔다. 그녀가 와 분주하게 움직이면 병실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것 같았다. 남편을 대신해 쌀가게를 한다는 그녀는 남편의 배만큼이나 부른 비닐 가방을 늘 들고 와서는 그 속에서 속옷이나 집에서 만든 반찬을 끄집어내 놓았다. 간을 하지 않고 음식을 하니 맛이 나야지 원. 그녀는 켜켜이 플라스틱 통을 탁조에다 올려놓고는 식사를 좀 했느냐는 자신의 물음에 대한 남편의 대답은 숫제 잊어버린 채 남편의 발치개로가 이불 속의 다리에다 손을 얹는다. 아내가 와도 그 아내가 자신의 다리를 주무르고 있어도 옆 환자는 미동을 않는다. 찾아오는 사람 없는 병실에 유배된 듯 혼자 있음에 화가 난 것일까. 나는 옆 환자가 식사에 거의 손을 대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말을 할 수가 없었다. 간을 하지 않은 채 음식을 만드는 일도 힘들다는데 그 음식을 먹어야 하는 사람은 얼마나 고역일까. 아니면 제대로 배설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먹는 일을 더 겁을 내는지도 모른다는 짐작을
나는 해보기도 했다. 그렇거나 말거나 나는 옆 환자가 싫다. 그의 병이 나와 같은 이름의 병이라는 사실이 나는 늘 끄름직하다. 이제 황달도 웬만큼 가신 나는 머지않아 퇴원을 할 텐데 이 병이 나빠지면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치 옆 환자가 자신의 녹슨 청동투구 같은 얼굴로 내게 경고라도 하는 것 같기 때문이다. 나는 사실 내 병이 그를 만나기 전까지는 그렇게 심각한 줄을 알지 못했다. 그냥 피로를 풀고 몸에 번진 황달만 제거하면 그것으로 문제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와 같은 병실에서 그의 증세를 보면서 이 병의 심각함을 알았으니 결국 나는 병원에 와 마음으로는 병을 얻은 셈이었다. 어쨌든 나는 그와는 구분을 좀 하고 싶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당신처럼 사탕 하나에 내 목숨을 걸도록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것은 내 병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인지도 몰랐다. 저렇게 되고 싶지는, 아니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지난한 거부의 몸짓인지도 모른다. 그의 아내는 종일 무거운 곡물을 남편 대신 팔다가 저녁엔 병실에 와 남편의 발치에 앉아서는 늘 졸았다. 그러다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서는 다시 마른 남편의 종아리와 발목을 주무르고 그러다 한 번씩 소복한 발등을 손가락으로 꾹 눌러보기도 했다. 소복한 발등위를 그녀가 손가락으로 누르면 오목하게 들어가서는 오랫동안 제자리에 돌아오지 않았다. 소변만 보면 되는데 발등의 보름물처럼 오목하게 패인 자국과 그대로 침대 위에다 부려놓은 것 같은 부른 남편의 배를 바라보며 그녀는 말했다. 소복한 발등과 부른 배에다 눈을 주다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는 그녀의 표정은 참으로 복잡해 보였다. 낭만과 원망과 두려움과 연민이 뒤엉킨 감정이 스민 표정이랄까. 좋다는 약은 다 해봤어요. 그런데 사람이 오줌을 누는 일이 이렇게 중요한 줄은 몰랐어요. 힘든 고비 넘기며 잘 나가다가 소변이란 어줍지 않은 일에 발목이 잡힐 줄은 정말 몰랐다는 듯 그녀는 저녁마다 와서는 눈금이 있는 플라스틱 소변통으로 남편의 소변량을 애를 태우며 체크했다. 플라스틱 통에 그의 소변은 마치 가마솥에다 넣고 잘 달인 조청처럼 몸속에서 다려졌던지 늘 감질나는 양의 커피색이었다. 커피색 소변통을 들여다볼 때마다 그녀는 한숨을 길게 뽑아냈다. 그러나 그녀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그는 옆으로 길게 누워있을 뿐 말이 없었다. 말 없는 녹슨 청동투구빛 같은 그의 얼굴이 내 기분까지 녹슬게 하는 것 같아 나는 그가 싫다. 나는 다르다고 생각하고 싶은데 그래야 하는데 결국은 이 병이 이렇게 된다는 듯 말없이 겁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나는 싫은 것이다. 아니 두려운지도 모른다. TV는 테리 시아버에게서 영양공급 튜브를 제거하는 문제를 두고 대통령이 테리 특별법을 통과시켰으며 보수 기독교 단체와 교황청까지 들고 일어났다고 했다. 그 사이에 딸의 생명 연장을 주장하는 부모와 아내를 이제는 평안하게 해주고 싶다는, 그래서 튜브를 제거하겠다는 남편의 치열한 법정 다툼이 있었고, 여론은 그녀가 식물인간으로 있을 동안 남편이 다른 여자와 동거를 하고 그녀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다는 부모 쪽의 주장을 확대하고 있었다.
아니 남의 가정사에 대통령은 왜 나서고 저런데? 한참 뉴스를 보는데 남편의 마른 종아리를 주무르고 있던 옆 환자의 아내가 말했다. 그러게 말해요. 전쟁에 젊은이들 죽어가도 눈도 깜짝하지 않은 인간이. 내 머리맡에 앉아 귤 껍질을 벗기고 있던 아내가 옆 환자 아내의 말에 좀 거친 어투로 거들었다. 아내는 깐 귤을 내 입과 자신의 입에 번갈아 넣으며 말을 이었다. 대통령도 지 자식 전장에 보내야 한다고요. 지 자식 사지에 보낼 일 없으니 남의 자식이야 죽든 말든이죠. 아내가 이야기의 방향을 군문대로 바꾸며 흥분하기 시작했다. 의지와는 상관없이 틀어막히듯 귤을 입에 문 내가 아내를 바라보았다. 아내는 실은 군대 얘기만 나오면 흥분을 잘했다. 아내가 군대 얘기에 흥분을 하기 시작한 것은 외아들, 그러니까 지금은 병장을 달고 있는 제대 말년의 아들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던 그때부터였다. 아들을 낳았을 때 아내는 딸 낳은 여자들과 자신을 구별했었다. 자신은 아들부터 낳았다는 말없는 유세. 내 눈에 아내는 교만해 보였었다. 아내는 오랫동안 외아들을 둔 내 부모님께 손자부터 안겨드린 것으로 며느리로서의 할 일을 다 했다는 자부심에서 벗어나기를 싫어했다. 적어도 아들이 병역 의무를 감당해야 하는 나이가 되기 전까지는. 아내가 딸만 둔 부모를 부러워한 것은, 아니 반감마저 가졌던 것은 병역 때문이었다. 남녀평등 주장하면서 딸은 왜 군에 안 보내는 거야? 아내는 급기야 딸을 둔 부모는 병역 문제에 자유롭다는 사실을 아주 못 견뎌 했다. 마치 딸을 둔 부모 때문에 내 자식이 병역 의무를 감당해야 하기라도 하는 것처럼. 그런 아내이니 대통령이 묵인했을 중동의 전쟁을 찬성할 리 없었고, 그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보고 있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시아보라는 여성의 일에 감나라 대추나라며 참견을 하는 일에는 흥분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아내에게 다리를 맡긴 옆 환자는 역시 죽은 듯이 누워있고 병실에 두 여자만 TV를 보며 흥분하고 있었다. 동갑에 만나 15년간 식물인간이 되어있는 아내를 간호하며 여자와 살림을 차렸다는 남자. 세 개의 이목이 목숨 줄인 영양 튜브를 뗄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어도 얼굴 한번 보이지 않은 채 아내의 목숨줄을 떼자고 혼자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그 남편을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고 쏟아지는 세계의 비난의 여론에 귀를 막고 있지는 않을 터였다. 사랑했던 아내의 생명장치를 제거하자는 그의 청원은 진정 아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위해서일까? 그리고 제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만일 그 일이 자신들의 일일 때에도 과연 제거를 주장하는 사람과 맞설 수 있을까? 그리고 만일 나 자신이 영양튜브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가 된다면 내 아내는 나를 얼마나 오래 참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다. 사탕 하나를 먹어도 결코 입속에서 깨물 일 없이 오래오래 녹여먹는 아내의 참을성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러나 사람의 목숨을 두고 참아야 하는 일이란 사탕을 녹여먹는 일과는 근본적으로 달랐다. 테리 시아보라는 여성의 남편처럼 8년 아니면 15년을 아내는 나를 견딜 수 있을까? 견디지 못한다면 아내는 내게 연결된 생명줄을 제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취하게 될까? 어쩌면 아내는 시아보의 남편처럼 내 목숨에 손을 대기 위해
스스로 나서는 일은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녀는 내 목숨으로 인해 죄를 짓기보다는 나 스스로 죽어주기를 원할지도 모른다. 남편이 스스로 죽어주기를 원하는 아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그녀의 잘못이 아닐 수도 있다. 그녀도 피해자일 뿐이다. 행복하게 살 권리를 배기당한 채 죽을 목숨을 두고 저울질해야 하는 삶. 그것은 살아있어도 사람답게 사는 삶이라고는 결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녀도 사람답게 살 권리가 있다. 그렇다면 만일 그녀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는 나를 두고 어떤 지탄받을 행동이나 생각을 하던 그것조차도 이해될 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만일 그 남자의 일이 나의 입장이라면 실은 나 또한 끝까지 아내를 붙잡고 있겠다는 보장은 할 수 없을 것 같다. 8년은커녕 8개월도 나는 못 견딜지도 모른다. 생각을 그렇게 하노라니 그 남자가 이해가 되지 않은 것도 아니었다.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이렇게 나는 관련도 없는 일로 혼자 분을 품기도 하고 서러워하기도 했다. 나는 몸을 움직여 눈이 충혈되고 코에 단내가 나도록, 그래서 급기야는 전신에 산수유가 만발을 하도록 일을 하는 대신 드러누워 몸 대신 생각을 움직이고 있었다. 그것도 하지 않아도 될 생각까지. 그러나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목숨은 자신의 것인데 남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야 하는 상황이란 것이. 나는 단호히 고개를 흔들었다. 이제 입원을 한 지 열흘째인 내 옆에서 아내는 다른 어느 때보다 좋은 아내가 되어 내 곁에서 떠나지 않았다. 사실 나는 내 몸속의 피로가 누적되면서 손상시킨 간이 회복을 하도록 쉬면 되는 일이고, 그 일에 아내까지 병실에 간이 침대 생활을 해야 할 필요까지는 없었지만, 아내는 내 침대 아래에다 넣어둔 간이 침대에다 얇은 이불 하나로 몸을 감고는 새우잠을 고집하고 있다. 사람이 사노라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외롭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경우란 바로 이런 때가 아닐까. 날 위해 기꺼이 불편을 감수하는 아내란 사람을 두고 있다는 것은 행운이었다. 나는 마치 자신의 몸이듯 날 바라지 않은 아내를 바라보며 잠시라도 엉뚱한 생각을 한 나 자신을 속으로 나무랐다. 당신까지 병나겠다. 집에 가서 편히 자. 미안한 마음에 나 또한 나긋하게 아내를 생각하는데 아내는 어린애처럼 말을 듣지 않았다. 아들마저 군에 보낸 아내는 어차피 집에 있어야 혼자였다. 이미 얼굴에서 산수유 색깔도 거의 가셨고, 이제 며칠 치료 후 염증 수치만 낮아지면 퇴원을 할 텐데 아내는 그때까지 집에는 가지 않을 모양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아내가 나는 좀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나 때문에 자신의 일을 접어두고 내게만 신경을 쓰는 한 사람. 처음에는 당연한 듯, 그리고 나중에는 고마우면서 점점 미안하고 부담이 되었는데, 나는 그러면서 시아보라는 여성의 입장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다. 자신의 목숨이면서도 스스로를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목숨. 이미 10년이 넘는 세월을 그렇게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 그녀는 신은 아무것도 의식 못한다고는 하지만, 만일 맑은 정신을 한 자락이라도 남아있다면 남편에게나 부모에게나 결코 그렇게 오랜 세월을 의탁하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았다. 자신으로 인해 부모와 남편이 서로 반목하며 법정에 서야 했고, 자신의 목숨이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는 사실, 그녀가 한 자락이라도
의식이 있다면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어떻게 하고 싶은 고통은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니라 주변의 지나친 관심 때문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지나친 관심이 때로는 생명줄을 제거하는 일보다 환자에게는 가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나는 알 것 같다. 그러나 이렇게 누워 있으니 실은 사람의 관심이 그리울 때가 있었다. 평생을 사람들 속에서 사람과 부딪히며 사는 일에 길들여서인지 갑자기 병실에 있다는 사실이 어쩐지 손발이 묶인 채 혼자 고립되어 있기라도 한 듯 외로웠는데 그것은 웬만큼 간의 수치가 나아져가고 있을 때 느낀 일이었다. 마치 잠을 자기 위해 입원을 한 사람처럼 나는 환자복으로 갈아입기가 무섭게 내쳐 잠부터 잤는데 알고 보니 이 병의 한 증세였다. 한 고비를 넘기고 나니 사람이 그리워지는 것이었다. 입원을 했다고 회사 직원들은 마치 출근을 하듯 한 번씩은 다들 다녀갔지만 그것이 병실이란 이유로 참 기분이 난감했었다. 이전의 나처럼 사람의 얼굴이 산수유 빛깔을 띌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 얼굴을 드러내야 하는 일이란 마치 치부를 드러내는 일처럼 여건 곤혹스러운 일이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의 멀쩡한 얼굴빛을 대하는 일이란 내가 환자라는 사실보다도 더 견디기 힘이 들었다. 그러다가 하루라도 찾는 발길이 없다 싶으면 마치 내가 그들로부터 도태를 당하기라도 한 듯 그만 마음이 서운해지면서 나는 평생 다시는 건강한 얼굴빛을 할 수 없기라도 한 듯 그만 자신이 없어지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찾아와도 오지 않아도 나는 괴로웠다. 나는 가끔 생각했다. 내가 만일 병이 깊어 죽을 지경에 이른다면 내 병 자체가 심각해서가 아니라 아마도 마음 때문일 것이라고. 의사는 말했다. 이 병은 쉬는 것이 약이라고. 옆 환자에게는 아내 외에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 긴 병에 효자 없다잖아요. 찾아오는 사람도 없이 남편 혼자 병실에 있어야 하는 것이 마음에 쓰였던지 옆 환자의 아내는 그렇게 말을 한 적이 있었다. 혼자 남겨지는 것. 그것은 어쩌면 서서히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아니 더 적나라하게 표현해 세상을 떠나는 하나의 과정인지도 몰랐다. 테리 시아버는 세상을 떠났다. 영양공급 튜브를 뗀 지 13일 만이었다. 매스컴은 남편을 살인자라고 분노하며 슬픔에 겨워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내보냈고 종교계는 생명에 대한 공격이며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규탄했다. 그런가 하면 한편으로는 15년간이나 아내를 간호하며 그녀의 부모와 법정 싸움을, 그러나 그녀의 죽음 직전까지 그녀와 함께하며 동물도 이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 시아버가 만일 말을 할 수 있다면 벌써 오래전에 죽게 내버려 달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며 마침내 그렇게 되도록 한 남편의 입장에 서서 조명하기 시작했다. 누가 그에게 돌을 던질까라며. 나는 TV를 껐다. 그간 마치 내 목숨이 남의 의지에 따라 살았다 죽었다를 되풀이하다 마침내 죽임을 당하기라도 한 듯 기분이 더러웠다. 그녀가 언제 살겠다고 했었던가? 그리고 그녀가 언제 죽고 싶다고 했었던가? 그녀는 말이 없었는데 왜 남들이 마치 그녀의 목숨을 그들 마음대로 해도 되는 권리라도 가진 것처럼 키에 놓고 흔들며 까부는 것일까? 왜 남의 목숨을 자기들 마음대로 입에 올리며 우습게 만드는 것일까? 영양 튜브가 문제가 되었다면
애초에 튜브 같은 것은 설치하지 않은 채 자연스럽게 뒀어야 했다. 15년간의 목숨의 부지가 그녀 자신의 의지였던가. 자신들의 의지대로 설치를 해놓고 왜 떼고 붙이는 것으로 남의 목숨을 장난질하는 것일까? 마치 나 자신의 목숨이 건강한 사람들에게 이용되기라도 한 듯했다. 나라고 옆에 환자처럼 뜰에 산소와 빛깔에 의미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그날을, 테레시아보가 맞은 그 날들을 맞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을 할 수가 있는가? 나는 갑자기 자신이 없어졌다. 이 방을 벗어나 다시 코에 단내가 나도록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내 인생에는 영영 찾아오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거대한 어둠처럼 숨막히게 했다. 이 작은 병실에서 옆 환자와 내가 시아보처럼 영양 튜브로 숨을 붙이고 있으며 그 튜브의 제거 권한을 내 아내와 옆 환자의 아내가 쥐고 있는 듯 외로워졌다. 내 침대에 파고들어 초저녁잠에 빠진 아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사탕을 끝까지 녹여먹는 아내. 내 몸에 연결될 튜브의 제거를 위해 누군가가 사탕을 먹는 인내심으로 법정까지 갈지도 모르는 아내. 문득 고개를 들어 옆 침대를 보니 남편의 밟지 않은 채 야윈 다리를 주무르고 있던 옆 환자의 아내가 소복한 남편의 발등에다 얼굴을 얹은 채 졸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 피로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평생 병주머니를 달고 살았어요. 좋다는 약은 다 했지요. 그녀는 마치 잘 다린 조청처럼 남편의 몸속에서 다려져 감질나게 배설되던 소변이 든 소변통을 들고 그렇게 시름에 겨워했었다. 남편이 평생 병주머니를 달고 살았다면 그녀 또한 남편의 2병 이상으로 아픈 세월을 보냈다는 증거였다. 이제 병간호의 보람도 없이 마치 녹슨 청동투구 빛깔 같은 남편의 얼굴을 볼 때마다, 그리고 오늘 내일 산일을 앞둔 임산부 같은 남편의 푸른 배와 소복한 발등, 그리고 마른 종아리를 바라봐야 하는 그녀의 마음은 살아도 산 목숨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았다. 야윈 남편의 다리를 끌어안은 채 졸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노라니, 남편이 알았으면 그 아내는 더 알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갑자기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튜브를 제거할 권리도, 저렇게 끌어안고 썩은 고목 같은 목숨을 고집할 권리도 그녀들에게는 있었다. 그것은 그녀들과 옆 환자와 나와의 관계였다. 나는 옆에 환자의 아내와 잠든 내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아내에게 다리를 맡긴 채 죽은 듯이 누워있던 옆 환자가 사탕 껍질을 벗기는지 바자작 셀로판 종이 소리가 났다. 곧 이어 와자작 입속에서 사탕이 조각나는 소리가 천둥처럼 들리리라. 불현듯 짜증이 났다. 왜 이래야 하는 것일까? 산다는 것이 구차하게 느껴졌다. 시아버는 자신의 목숨임에도 스스로는 뭔가를 할 수 없었기에 남의 손에 의해 구차한 삶을 살다 갔지만 그는 달랐다. 머자나 그녀 같은 혼수가 오지 않는다고 증세로 보아 장담을 할 수 없는 이 지경에 그 사탕 하나를 깨물어 도대체 어쩌겠다는 것인지 나는 갑갑했다. 그러나 옆 환자는 사탕을 입에 넣기 바쁘게 역시 와자작 깨물었다. 고요한 병실 속에서 그 소리가 또다시 천둥 소리처럼 내 귀에 울렸다. 악! 나는 하마터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당신 여태 앉았어요? 발치에서
그의 다리를 끌어안고 졸고 있던 그녀가 남편의 사탕 깨무는 소리에 놀랐던지 졸던 눈을 힘겹게 치켜떴다. 졸고는 있었어도 그녀의 정신은 남편에게 가 있다는 증거였다. 가 집에. 옆 환자가 사탕을 문 채 어눌한 소리로 말했다. 아마도 그 말은 그가 오늘 한 말의 시작이요 마지막 언어인지도 모른다. 어머나, 깜짝 잠이 들었네. 당신 뭐하고 있어요? 아내도 그리 크지 않은 두 사람의 말소리에 깨어 일어나 앉았다. 귀를 기울여야 들을 만하던 말소리를 잠든 아내가 들었다는 사실은 아내 또한 깊은 잠이 든 것 같아도 역시 수잠을 자고 있었다는 의미였다. 아내의 수잠. 잠이 많은 편인 아내가 수잠을 잤을 때는 아들이 수험생이었을 때와 그 아들을 군에 보낸 초기의 때였다. 아들을 처음 군에 보낸 아내는 날밤을 눈물로 보냈다. 어떻게 기다려 제대를. 왜 아들만 군에 가야 해? 아내는 울면서도 딸 가진 부모들이 자식을 군에 보낼 걱정을 하지 않는 사실을 못 견뎌 했다. 그 아내가 수잠에서 눈물의 세월에서 벗어난 것은 그리 오래지 않았다. 아들이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배치되어 거의 주말마다 외박을 나오자 아내는 말했다. 너 군인 맞니? 라고. 아들의 잦은 외박이 아내로 하여금 수잠에서 벗어나게 한 셈이었다. 그런데 그 아내가 나 때문에 편안한 집 두고 새우처럼 몸을 웅크린 채 수잠을 잔 것이었다. 나 때문에 수잠을 자는 여자. 갑자기 가슴이 더워지고 목이 뻐근해지면서 눈물이 핑 돌았다. 나 때문에 수잠을 자는 여자가 있다는 사실. 그 여자를 곁에 두고서도 온갖 억측을 하며 나 자신을 들볶고 있었다. 마치 새끼줄처럼 베베 꼬였던 심사가 여태 잠이 묻은 표정으로 맹하니 앉아있는 아내를 바라보노라니 그만 맥없이 풀어지는 듯했다. 오늘은 집에 가서 자. 내가 생색내듯 그러나 진심으로 말했다. 그럽시다. 같이 가요. 나랑. 이 병은 마라톤이라고요. 평생 얼음판 걷듯 하려면 짬짬이 잠도 자둬야 한다고요. 내 말이 끝나기 바쁘게 옆 환자의 아내가 이미 이 방면에는 이골이 난 듯 말하자 아내는 잠시 날 바라보며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그럴까? 집에서 샤워 좀 하고 올까 여보? 아내는 그렇게 물으면서도 이미 손은 외투를 들고 있었다. 늘 아니라고는 하여도 아내도 집에서 느긋이 샤워도 하고 알맞게 되어진 잠자리에서 발을 뻗고 자고 싶었는지도 몰랐다. 옆 환자의 아내의 말처럼 마라톤을 하려면 쉬어둘 필요가 있었다. 아내와 옆 환자의 아내는 단짝인 듯 그렇게 다정히 문을 나섰다. 샤워. 나는 샤워가 아니라 이미 무럭무럭 솟고 몸을 담근 만큼 더운 물이 당을 넘치는 이른 아침에 대중목욕탕 속에다 몸을 담그고 싶었다. 그리고 더운 물에 푹 몸을 불려 때를 밀고 싶었다. 아니 자꾸만 뒤틀리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낀 때를 밀어내고 싶었다. 아내들이 떠난 병실은 적막했다. 늘 같은 방향으로 푸른 배를 부려놓은 듯 누운 옆의 환자는 아내가 없음에 길들여져 쉬이 잠을 청한 것 같았다. 그러나 아내가 병실에 없으니 어쩐지 이 병실에 나 혼자 격리되어 있는 듯 나는 쓸쓸했다. 문제는 늘 몸의 아픈 부위 때문이 아니라 그것에서 비롯되는 마음인 것 같았다.
이제 시작이라는데 앞으로 긴 병과 마라톤을 하듯 해야 한다는데 그래도 결과는 옆에 환자와 같을 수도 있다는데 하는 생각을 혼자 누워 하노라니 잠이 오지 않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옆 남자처럼 되지 않을 것이란 생각을 했다. 마치 지푸라기에 매달리듯 사탕 아래 매달리지는 않으리라. 테리시아부처럼 내 목숨이 남의 시비거리가 되게 하지는 않으리라. 병관리를 잘하지 못한 자신들의 불찰은 생각지 않은 채 같은 증세를 앓는 환자는 모두가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듯 말하던 옆 환자의 아내의 말이 새삼 거슬렸다. 자신이 겪으면 남들도 그렇게 겪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해보니 그것은 아들을 군에 보내면서 딸 가진 부모가 군 걱정을 하지 않는 것을 못 견뎌 하던 아내의 심보와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이 일은 자식을 군에 보내는 문제와는 달랐다. 내가 어떻게 저 모습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녹슨 청동투구와 같은 얼굴빛을 할 수 있으며 한 알의 사탕에다 목숨을 걸 수가 있는가? 오직 그 한마디로 나는 옆 환자의 아내가 말에 조심성이 없다고 단정했다. 아내는 따뜻한 물이 흐르는 샤워 꼭지 앞에 서 있는 것일까? 발가벗은 아내가 긴 젖은 머리로 샤워 꼭지 아래에 서 있는 상상을 하고 있어도 이상하게 야릇한 느낌이 들지 않았다. 병 때문일까? 그러고 보니 건강할 때는 바빠서 이제는 아파서 아내를 여자로 품어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았다. 병실을 나가면 제일 먼저 아내부터 품에 품어버리라며 깜빡 잠이 들었나 보았다. 꿈인 것 같기도 했고 생시인 것 같기도 했다. 흑흑 흐느껴오는 그 소리가. 그것은 어금니 사이로 터질 듯 비어져 나오는 가슴을 쥐어 비트는 울음소리였다. 꿈인가? 비몽사몽간에도 작은 침대에 새우처럼 자던 아낸가 하여 팔을 뻗어 내 침대 아래쪽에 간이 침대를 더듬었다. 그러나 간이 침대는 내 손에 잡히지 않았다. 다시 잠을 청했다. 하도 온갖 잡다한 생각에 종일 시달리니 꿈도 흉흉한 것 같았다. 그렇게 다시 잠을 청했다. 잡다한 꿈 없이 잠을 자고 싶었다. 그렇게 잠이 들었는데 다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억눌린 것 같은 울음이 악담은 이빨을 비집고 터져 나오는 소리였다. 반짝 눈을 떴다. 말초신경까지 곤두서는 듯했다. 얼른 일어나지 못한 채 소리나는 쪽으로 최대한 귀를 열었다. 울음소리. 그것은 분명 옆 환자 쪽에서 나고 있었다. 나는 소리를 죽였다. 그러다 내 머리맡에 불을 조심스레 켰다. 어디 아프세요? 그는 아무 말이 없었다. 더럭 겁이 났다. 급기야 간호실에다 연락이라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는지도 몰랐다. 아프세요 어디? 간호사에게 연락할까요? 내가 다시 다급히 말했다. 어쩌면 통증을 동반한 다른 증세가 온 것인지도 몰랐다. 내가 간호실에 갈 요량으로 일어나 침대에서 내려섰다. 그리고 발끝에다 슬리퍼를 걸었다. 가지 말아요. 그가 이불 속에서 말했다. 그 말에 붙들려 내가 엉거주춤하니 그 자리에 섰다. 가지 말아요. 그가 다시 말했다. 내가 그의 침대 곁으로 갔다. 그가 머리까지 쓴 이불을 벗겼다. 녹슨 청동투구 같은 그의 얼굴이 눈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아니 무슨 일이요? 내 키를
그의 침대 높이로 조절하였다. 그가 펌프로 지하수를 퍼올리듯 서럽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무서워요, 너무나. 그가 느닷없이 무섭다고 했다. 무섭다니 뭐가 무섭소?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자는 사람을 깨워놓고 한다는 소리가 어린애처럼 무섭다니. 내가 울컥 짜증에 솟구쳤다. 나는 잠을 많이 좌둬야 하는 사람이었다. 그 여자처럼 될까봐. 오래 죽지도 않고 산 사람들만. 그가 또 흐느꼈다. 그 여자라면 TV 속의 테리시아보라는 여자를 말하는 것일까? 며칠간 틀어놓은 TV에서 보여준 그 뉴스들을 무관심해한 것 같으면서도 그는 다 본 모양이었다. 너무 무서워서, 근데 방법이 없어서 사탕을 깨무는데, 그래도 무서워서 사탕을 깨물었다고? 내가 덜 달아난 잠을 쫓듯 머리를 흔들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내가. 당신이야말로 내게 안 보여줘도 될 것까지 다 보여주며 겁주고 있지 않소? 설핏 솟구치는 연민을 내가 억누르며 속으로 소리쳤다. 나는 무섭지 않은 줄 알아요? 나도 무섭다고요. 바로 이런 당신 때문에. 그와 같은 병실을 쓰지 않아 내가 그의 증세를 몰랐다면 나는 그처럼 이 병이 무섭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는 말없이 이 병의 끝을 보여주며 겁을 주지 않았던가. 그가 살고 싶듯 나도 살고 싶다. 아니, 당연히 오래 건강히 살아야 한다. 그런데 그가 이제 와서 무섭다면 나는 어떡하라는 거야? 나는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러나 내 손은 두렵다는 그의 어깨를 잡고 있었다. 그의 어깨가 마구 떨고 있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어떻게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도와주세요. 그가 갑자기 내 손목을 잡았다. 생각보다 강한 힘이 내 손목에 느껴졌다. 그는 이 힘으로 사탕을 깨물었던 것일까? 무엇을 말이요? 갑작스레 잡힌 내 손목에 거부할 수 없는 힘을 느끼며 내가 물었다. 제발 부탁해요. 날 좀 도와줘요. 죽을 수 있도록. 예? 내가 기울인 몸을 흠칫 뒤로 제꼈다. 그와 내가 무슨 관계이기에 이렇게 무례하고 어이없는 요구를 하는가? 나는 그의 목숨이 걸린 튜브의 제거를 주장할 수 있는 아내도 아니고 부모는 더욱 아니었다. 갑자기 전신에 왕소름이 돋는 것 같았다. 이제 곧 퇴원을 앞둔, 그래서 코에 단내가 나도록 다시 일을 해야 할 사람에게 말없이 겁을 주더니 이제는 나를 살인자로 만들 셈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지레 죽게 만들 셈인가?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내 병 때문이 아니라 병실 한번 잘못 얻어 이 사람 때문에 지레 죽을 것 같았다. 그가 녹슨 청동투구 같은 얼굴에다 눈물이 범벅이 된 모습으로 날 올려다 보았다. 내 손목은 여태 완강한 그의 소나기에 잡혀 있었다. 죽여달라는 그 눈빛이 살려달라는 처절한 하소연 같았다. 그렇게 두려우면 차라리 죽으시오. 혼자 뭔가를 할 수 있을 때 당신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니오? 그러나 나는 그 말을 입 밖으로는 낼 수 없었다. 그가 내 손목에 매달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었다. 베개에서 머리를 치켜든 채 날 주시하는 그의 이마가 진땀으로 번들거렸다. 마치 내 대답이 그를 살리거나 죽이기라도 하는 듯 나를 바라보는 눈빛에 전신의 힘을 모은 것 같았다. 나는 뭔가를 말해야 했다.
뭔가를 말하지 않고는 결코 그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내가 담은 입가에다 한 번 힘을 주었다. 그리고 말했다. 당신은 죽지 못해요. 아니, 죽을 수 없을 거요. 죽기에는 이미 사탕을 너무 많이 깨물었단 말이요. 병원이 장난으로 사탕을 준 줄 알았소? 내가 소리쳤다. 아마도 그가 깨무는 사탕 소리보다 훨씬 큰 소리였으리라. 그가 갑자기 말문을 닫은 채 나를 올려다보았다. 내가 식은대며 노려보았다. 한참을 올려다보던 그가 눈길은 내게 둔 채 지켜둔 고개를 스르르 베개에다 눕혔다. 내 손목을 잡고 있던 그의 손이 스르르 미끄러지는 것 같더니 내 손끝에서 멈췄다. 잠시 멈칫대던 그의 손이 덥석 내 손을 잡았다. 그러고 잡은 내 손에다가 강하게 다시 한번 힘을 주더니 소나기 힘을 풀었다. 내가 그에게서 풀려나 침대로 와 몸을 눕혔다. 마치 복잡한 관계에서 풀려나기 위해 밭작용을 쓰기라도 한 듯 피곤했다. 피로에는 사탕이 효험이 있다고 간호사가 말했었다. 나는 머리맡에 사탕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기고는 입에다 넣었다. 그도 사탕 껍질을 벗기는지 셀로판 종이 소리가 났다. 곧 와자작 깨무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들리리라. 아내가 없는 밤, 나는 내 아내처럼 사탕을 오래오래 입속에서 녹이고 있었다.